나이키 전체 매출에서 신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4% 정도입니다. 빈지노가 나이키 슈즈를 외친 이유가 있었네요. 미국의 스포츠 의류 기업 나이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1964년 빌 보어먼과 필 나이트가 설립한 이 회사는 원래 아식스의 하이 브랜드인 오니츠카 타이거의 미국 유통업체였는데요. 원래 회사 이름은 블루리본 스포츠였고 나이키라는 이름이 붙게 된 건 1971년부터입니다. 나이키의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서 승리의 여신 니케의 이름을 따왔죠. 과연 나이키의 숨은 재미있는 역사와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나이키는 미국 오레건이라는 지역과 많은 연관이 있는데요. 창립자인 빌 보어먼이 오레건 대학의 육상 코치이기도 했고 본사도 오레건주의 포틀랜드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블루리본 스포츠, 즉 나이키의 매장이 오픈한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캘리포니아주였습니다. 스위시 마크는 나이키를 대표하는 로고입니다. 이 심볼은 1971년 캐롤린 데이비슨이라는 대학원생이 $35를 받고 그렸다고 하는데요. 캐롤린 데이비슨은 나중에 나이키 지분으로 보상을 받았고 추가로 다이아몬드와 금으로 된 스위시 반지도 선물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보상은 된 것 같은데요. 나이키가 처음 만든 신발은 육상용 신발로 우리가 와플 레이서라고 알고 있는 나이키 신발입니다. 원래 이름은 와플 트레이너였죠. 와플 소리라고 불리기도 하는 형태의 이 밑창은 빌 보어먼이 개발했는데요. 진짜 와플 기계에 고무를 구워서 만들어냈죠. 나이키는 많은 회사들을 인수했던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인수했던 브랜드를 살펴보자면 코란, 유명한 서핑 브랜드 헐리, 엄브로, 컨버스 등이 있고요. 현재는 모두 처분하고 컨버스 지분만 소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컨버스의 경우 많은 분들이 나이키가 소유하고 있다는 걸 잘 모르고 있는데요. 2001년 인수되기 전까진 전량 미국 생산이었지만 나이키에 인수된 이후에는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나이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에어조단이겠죠. 시카고 불스의 전설적인 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을 전면에 내세워 런칭한 브랜드로 수많은 매니아들이 조던 신발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마이클 조던은 나이키의 스폰서를 받을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가 나이키의 제품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의 부모가 적어도 관계자들을 만나본 후 결정하라고 했고 그 이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조던 모델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마이클 조던은 조던 1 브레드 모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검은색과 빨간색으로 이루어진 조합이 악마의 색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1971년 만들어진 이래로 나이키의 스위시 로고는 약간의 변화를 거쳐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한국에서도 나이키 신발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케빈은 나이키, 언더아머 같은 세계적인 의류회사들의 제품 생산 방식은 노동력이 저렴한 지역의 생산회사들에게 하청을 주는 방식인데요. 1960년대 당시 한국의 노동력은 저렴한 수준이었고 그래서 부산 지역에서 나이키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80년대 이후 임금이 상승하자 나이키는 생산 거점을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등의 지역으로 바꿨습니다. 나이키는 비틀즈에게 고소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나이키가 1987년 에어맥스 광고에서 비틀즈의 노래 중 하나인 레볼루션을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나이키는 고소를 당했음에도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광고를 틀었습니다. 나이키는 스타들과 운동선수들을 통한 미디어 노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죠. 이 마케팅 방식은 1972년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나이키를 입고 경기장에 났던 첫 번째 선수는 일리엔 아스테스라는 루마니아의 테니스 선수였습니다. 나이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마케팅 중 하나가 바로 런 대회죠. 전세계 14개국에서 열리는 이 대회는 이제 마케팅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요. 특히 국내에서 열리는 대회는 불과 몇 초 만에 몇만 명의 참가 신청이 마감될 만큼 인기가 많습니다. 매년 빼놓지 않고 이 대회에 참가하는 지인의 말로는 애프터파티가 정말 화끈하고 재밌게 놀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데요.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네요. 나이키 모델 중에 폼포지트라는 이름이 들어간 모델들이 있죠. 폼포지트는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지는 합성 소재의 이름인데요. 사실 이 소재는 한국의 대우가 기술을 완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나이키 신발 중에 대우가 만든 신발 있을 줄 몰랐는데요. 영화 백투더퓨처에 등장한 에어맥 신발 하나로 나이키는 어마어마한 마케팅 효과를 거뒀죠. 이 신발은 이후 실제로 제작되어서 판매되고 있는데 가격은 대략 1000만원 정도입니다. 나이키가 등장하는 영화는 또 있습니다. 바로 배트맨 시리즈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팀 버튼 감독의 89년작 배트맨 영화인데요. 당시 배트맨이 신었던 배트부츠 또한 나이키 제품입니다. 두 제품 모두 팅커필드라는 나이키의 신발 디자이너가 만들었죠. 나이키 하면 콜라보를 빼놓을 수 없죠. 슈프림과 오프화이트, 사카이, 꼼데가르손 같은 다양한 패션 브랜드들과 의류 및 신발 콜라보레이션뿐만 아니라 테크 기업인 애플과 협업하기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나이키 애플워치가 있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 나이키는 애플과 협업해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물건은 2006년 발매된 나이키 플러스 센서인데요. 이 센서를 직접 신발에 넣고 러닝을 하면 아이팟으로 달리기와 관련된 정보가 전송되었습니다. 나이키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해서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나이키 트레이닝 클럽이라는 앱은 다양한 운동 루틴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나이키 러닝 앱을 통해 고객들이 본인의 달리기 관련 정보를 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이키의 인기 있는 제품군 중 하나인 에어맥스, 1987년 첫 등장 이래로 현재 다양한 제품이 나와 있는데요. 그중 인기가 있는 모델은 에어맥스 95와 97입니다. 원래 이 모델들은 단종되었다가 최근 레트로 패션의 인기와 함께 재발매되었습니다. 에어맥스 95의 경우 인체의 근육에서 모티브를 따왔으며 97의 경우 일본의 고속열차 신칸센에서 그 이미지를 따왔죠. 나이키의 슬로건 바로 저스트 두 잇이죠. 사실 이는 미국의 연쇄살인마인 게리 길모어로부터 영감을 받은 문구입니다. 그가 사형당하기 전 렛츠 두 잇이라고 말했는데 이로부터 영감을 받았죠. 어쨌든 이 슬로건을 통해 나이키는 이후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나이키가 퀄리티 있는 브랜드라는 생각을 고객들에게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본인들이 본인들 입으로 마케팅으로 먹고 사는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괜히 하는 게 아니었네요. 나이키도 다른 회사들처럼 인플로이샵, 즉 임직원 매장이 있는데요. 이곳에 들어가서 쇼핑을 하려면 나이키 직원을 통해 나오는 입장권이 있어야 합니다. 나이키 하면 아디다스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나이키의 강력한 라이벌이자 2인자로서 아디다스는 나이키를 이기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아디다스는 나이키와 비슷한 수익을 내었지만 2006년에서 2010년을 거치면서 나이키가 이지1을 발매하는 등 수익성에서 앞지르기 시작했고 아디다스는 제자리 걸음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후에는 나이키가 1위 자리를 굳혔는데요. 2018년 기준 미국 시장 내에서 신발 판매 수익이 나이키는 대략 220억 달러, 아디다스는 대략 120억 달러 정도로 대략 1.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나이키와 아디다스는 축구 분야에서도 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드컵은 스포츠 브랜드에 있어서는 전쟁터나 마찬가지인데요. 어느 나라의 가슴에 나이키와 아디다스 로고가 붙냐, 그리고 누가 이 로고를 더 노출시키냐가 매출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2018년 열린 러시아 월드컵과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수적으로는 나이키가 완승했는데요. 2018년 월드컵은 나이키 로고를 단 프랑스가 우승했지만 2022년 아디다스를 달고 뛴 아르헨티나가 우승하면서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런 나이키도 최근 들어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며 울상을 짓고 있죠. 주가는 계속 하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관세 문제와 중국 시장 축소, 소비자 신뢰 하락 등 여러 위협에 직면해 있는데요. 과연 나이키는 앞으로도 운동화와 스포츠용품 분야에서 패권을 차지하며 다시 웃음을 지을 수 있을까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아마 나이키는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다시 1위 자리를 탈환하게 될 겁니다. 옷 잘 입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저마다 다른 옷을 입지만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상황과 장소에 맞게 옷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들 이 브랜드의 신발은 하나씩 꼭 갖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미국 출신의 운동화 컨버스입니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팔려나간 누구나 좋아하는 컨버스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죠. 과연 컨버스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컨버스 러버슈 컴퍼니는 1908년 미국 보스턴에서 마르키스 컨버스에 의해 창립되었습니다. 창립자 마르키스는 원래 신발 제조회사의 매니저였는데 우연히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다친 뒤 미끄러지지 않는 밑창이 달린 신발을 만들겠다고 다짐했고 신발 회사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 컨버스를 창립합니다. 덕분에 고무 밑창이 달린 튼튼한 운동화가 탄생할 수 있었죠. 컨버스의 대표 모델이자 스테디셀러인 척 테일러, 이 신발은 원래 농구화였습니다. 올스타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진 이 신발은 1917년 처음 제작되었는데 미국의 농구 선수였던 찰스 척 테일러가 이 신발을 신고 시합에 나갔지요. 그가 시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자 컨버스는 이 농구화의 이름을 척 테일러로 정하기로 하고 1923년부터 대중들에게 판매를 시작합니다. 이후 몇 번의 변화를 거쳐 1949년부터 현재까지 같은 디자인으로 출시되고 있고 꾸준히 사랑받아오면서 컨버스를 대표하는 제품이 되었지요. 재미있는 건 컨버스가 척 테일러의 이름을 모델명에 붙여놓고 어떤 돈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척 테일러는 잘 나가는 농구 선수였고 돈도 많이 벌었지만 지금까지 팔린 척 테일러 신발을 생각하면 돈을 안 받은 걸 아쉬워할 겁니다. 척 테일러의 발목 부분에는 척 테일러의 사인이 들어간 심볼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컨버스의 상징과도 같은 이 둥근 로고는 척 테일러 신발이 탄생한 처음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지요. 농구 선수들만 척 테일러를 신었던 것은 아닙니다. 2차 대전 당시 컨버스는 미군의 신발을 납품했죠. 한마디로 체련화가 컨버스였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특수부대 네이비실도 컨버스를 신고 훈련을 한다고 하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등장하면서 컨버스의 신발은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컨버스의 척 테일러를 신기 시작했고 덕분에 농구화가 아닌 캐주얼한 신발로도 사랑받게 됩니다. 척 테일러 모델이 꾸준히 사랑받는 동안 컨버스는 다른 제품들을 내놓기도 했지요. 컨버스를 대표하는 또 다른 모델인 잭 퍼셀, 국내에서도 한동안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 신발은 1935년 캐나다의 유명 배드민턴 선수 잭 퍼셀이 자신의 이름을 붙여 내놓은 배드민턴 코트용 신발이었습니다. 원래는 컨버스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만들었지만 1970년대 컨버스가 라이센스를 사들여 판매하기 시작했죠. 수십 년간 농구화 시장을 독점했던 컨버스는 1970년대 들어 위기를 맞게 됩니다. 농구화 그리고 운동화 시장에서 발전된 기술을 바탕으로 후발주자들이 추격하기 시작했죠. 선수의 발목을 보호해주는 농구화들을 만들면서 퓨마와 아디다스, 나이키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컨버스는 한동안 갖고 있던 NBA 공식 농구화라는 타이틀도 빼앗겼죠. 기술뿐만 아니라 디자인도 당시에는 문제였습니다. 거의 30년에서 40년간 같은 디자인의 신발을 생산하고 판매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점점 질려하기 시작했죠. 한결같은 것은 보통 장점이 되지만 당시 소비자들에게는 그게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았나 봅니다. 쇠퇴하게 된 덕분에 결국 컨버스는 2003년 나이키에 인수되었고 현재도 나이키 산하의 브랜드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인수된 이후 노력 끝에 힙스터들의 발을 책임지는 신발이 되었죠. 한때 발밑에 있던 회사가 자신들을 인수하는 꼴이라니 컨버스의 경영진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이키에 인수되면서 컨버스는 변화를 꾀합니다. 우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컨버스를 많이 신는다는 점에 착안해 기능성 운동화보다는 캐주얼한 신발이라는 이미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디자인의 신발을 내놓으며 과거의 디자인을 식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컨버스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대표적인 예가 꼼데 가르송, 오프화이트 등과의 협업인데 가격이 비쌈에도 독특한 디자인과 브랜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그 결과 컨버스는 10년 남짓한 기간 동안 다시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과거처럼 마켓 리더의 위치로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꾸준히 사랑받고 있지요. 유행을 타지 않으면서도 어느 옷에나 깔끔하게 어울리는 척 테일러처럼 말입니다. 컨버스는 과거 안일한 태도 때문에 큰 시련을 겪어야 했지만 실패를 교훈으로 다시 일어설 때 부족했던 부분을 확실히 채우기 위해 노력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브랜드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고 해피들의 운동화 그리고 멋지고 신기 편한 신발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컨버스가 영원히 사랑받는 브랜드가 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신발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줄이 형형색색 그어진 신발, 바로 일본 출신의 오니츠카 타이거죠. 현재는 아식스의 하위 브랜드로 인기를 끌고 있는 오니츠카 타이거는 1949년 처음 탄생한 이래로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이 시국 브랜드임에도 여전히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신발의 숨은 재미있는 역사와 사실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니츠카 타이거에 대한 11가지 사실. 2차 대전 이후 일본 전체는 무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니츠카 키아치로는 사람들이 신을 수 있는 운동화를 만들기로 결심하고 1949년에 고베 지역에서 오니츠카 상회를 설립하죠. 그들이 가장 먼저 만든 신발은 농구화였는데 이 농구화가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창립자 오니츠카는 자신의 이름에 타이거를 추가해 오니츠카 타이거라는 브랜드를 만듭니다. 농구화를 만든 이후에는 다양한 종목에서 활용되는 운동화들을 만들기 시작했죠. 오니츠카 타이거가 만든 운동화 중에는 마라톤화도 있었습니다. 오니츠카 타이거의 마라톤화를 신고 기록을 내는 선수들이 생겨나면서 이 신발 브랜드는 점점 더 유명해졌고 오니츠카 타이거도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기 시작했죠. 이런 오니츠카 타이거의 활동들을 보여주는 정수가 바로 요즘에도 대표 모델로 사랑받는 멕시코 66입니다. 오니츠카 타이거는 1968년 멕시코 올림픽을 위해 새로운 디자인의 신발을 내놓았는데 그게 바로 멕시코 66이었던 것이지요. 신발 옆면에 그려진 줄무늬는 오늘날에도 하나의 아이콘으로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멕시코 66의 줄무늬는 단순히 디자인을 위해 들어간 요소가 아닙니다. 이 줄무늬가 존재함으로써 신발의 내구성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 참 신기할 따름이죠. 막연히 예쁘다고만 생각했던 분들, 이 줄무늬 덕분에 신발이 튼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아셨겠죠.
오니츠카 타이거가 나이키와 연관이 있다면 나이키의 공동 창립자였던 필 라이트는 원래 오니츠카 타이거 신발을 미국에 수입하는 도매상이었습니다. 직접 일본에 가서 오니츠카 타이거 경영진을 설득해 미국에서도 신발을 판매하는 계약을 따낸 것이지요. 심지어 자신의 석사 논문에서도 일본 신발이 미국에서 먹힐 것이라고 적었다고 하니 얼마나 오니츠카 타이거 신발에 대한 믿음이 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블루리본 스포츠라는 이름의 회사를 세워 오니츠카 타이거를 수입하기 시작했는데 이 회사가 이후 나이키로 이름을 바꾸면서 세계적인 회사로 발돋움하게 되었죠. 필 라이트가 1971년 오니츠카 타이거의 미국 내 신발 수입을 중단하고 자체적인 제품을 만들기로 마음먹었을 때 원래 오니츠카 타이거의 이름을 달고 출시하려던 한 신발의 디자인을 가져가 나이키의 이름을 달고 만들었습니다. 이 신발이 바로 나이키 코르테즈죠. 만약 필 라이트가 계속 오니츠카 타이거와 계약을 했다면 코르테즈 신발은 아식스 브랜드를 달고 출시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현재 오니츠카 타이거는 아식스라는 일본 회사의 소유입니다. 1977년 오니츠카 타이거는 GTO 그리고 제렌크라는 일본 회사와 합병해 아식스가 되었죠. 최근 아식스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좋은 퀄리티의 운동화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으며 1970년대와 80년대를 지나면서 여러 종목에서 활용되는 신발을 만들어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합병 이후 오니츠카 타이거라는 브랜드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잊혀져 있었습니다. 합병 이후 아식스 이름으로만 제품을 출시해도 충분했기 때문이었죠. 그들이 이 브랜드를 다시 꺼낸 것은 아식스의 매출이 줄어들던 2002년이었는데요. 당연히 브랜드를 대표하는 상품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멕시코 66이었습니다. 새로 등장한 오니츠카 타이거는 기능성 스포츠용품 브랜드보다는 트렌디한 패션 브랜드의 길을 택해 제품을 내놓았고 이 전략이 성공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죠. 오니츠카 타이거가 2000년대 들어 성장한 것의 1등 공신이 영화라면 바로 지금도 사람들에게 명작으로 회자되는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킬빌입니다. 주연으로 등장한 우마 서먼이 노란색 트레이닝복에 오니츠카 타이거의 제품을 신은 모습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고 덕분에 오니츠카 타이거의 매출은 상승하게 되었죠. 오니츠카 타이거가 일본 브랜드이긴 하지만 가격을 비교해보면 일본에서 사는 거나 한국에서 사는 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일 기간에 국내에서 사면 본토에서 사오는 것보다 훨씬 더 싸죠. 어떻게 아냐고요? 직접 일본에서 더 비싸게 사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오니츠카 타이거는 신발뿐만 아니라 컬렉션 의류까지 출시하면서 패션 브랜드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대표 품목은 신발이고 그 신발들이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다는 건 확실한 사실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오명 아닌 오명이 남겨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 멋진 신발을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오니츠카 타이거가 자신들만의 신발을 계속 내놓아 주었으면 좋겠네요. 수많은 스포츠용품 및 의류 브랜드가 있지만 많은 사랑을 받는 브랜드는 사실 몇 안 됩니다. 그 몇 안 되는 브랜드 중 하나이자 요즘 대세인 독일 출신의 아디다스는 스포츠 분야뿐만 아니라 패션, 라이프 스타일 등에서도 고루 인기를 끄는 최고의 브랜드이며 한때는 락포트나 테일러메이드, 리복 같은 브랜드를 보유했던 거대 기업이죠. 오랜 기간 동안 다져진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장해온 아디다스, 과연 어떤 재미있는 역사와 사실들이 숨어 있을까요? 아디다스와 퓨마 두 브랜드의 시작에는 다슬러 가문이 있습니다. 아디다스는 1924년 루돌프 다슬러와 아돌프 다슬러 형제가 게브루더 다슬러라는 브랜드로 운동화를 만들어 팔기 시작한 것이 그 시작이었죠. 이후 계속 신발을 만들어 오다가 2차 대전이 끝난 1948년 형 루돌프는 퓨마라는 브랜드를, 1949년 아돌프는 자신의 애칭인 아디와 다슬러를 합쳐 아디다스라는 브랜드를 만듭니다. 미국의 흑인 육상 선수 제시 오원스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다슬러 형제의 운동화를 신고 4개의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는 아디다스 최초의 스타 마케팅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올림픽과 월드컵을 장악한 아디다스는 1970년대까지 줄곧 세계 최고의 자리를 차지해왔죠. 아디다스 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삼선입니다. 이 삼선은 창업 초기 가죽 신발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발끈을 3번 둘러묶은 모습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탄생했죠.
원래는 기능적인 요소로 탄생된 세 줄은 1949년 상표로 등록되었고 이후 아디다스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삼선 덕분에 2023년 1월 현재 아디다스는 톰 브라운과의 소송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줄 하나는 더 그어져 있는데 하나 모자란 아디다스가 소송을 건 것이 재미있네요. 삼선하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슬리퍼를 가장 먼저 떠올릴 겁니다. 어디서나 쉽게 그리고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이 디자인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아디다스입니다. 아딜레트라는 이름을 가진 이 슬리퍼는 원래 독일 축구팀 선수들을 위해 1972년 출시되었습니다. 당시 선수들은 운동이 끝난 후 샤워할 때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이 필요했는데 아디다스에서 이걸 만들어줬던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신고 있는 그 슬리퍼가 아디다스든 아니든 삼선 스랩바는 이제는 유비쿼터스, 즉 어디에나 있는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아디다스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축구용품 시장에서 강자로 군림해 왔습니다. 1960년대부터 스포츠 의류를, 1963년부터 축구공을 생산했죠. 이 중에서 축구공은 1970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텔스타가 처음 공인구로 사용된 이래로 계속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1994년 미국 월드컵부터 나이키가 축구 시장을 공략하면서 둘은 축구 시장에서 대표적인 라이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스폰서 전쟁 혹은 유니폼 전쟁으로 불리는 대결이 이때부터 시작되었죠. 아디다스와 나이키의 축구 시장에서의 경쟁 구도를 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데이비드 베컴입니다. 아디다스는 2000년대 슈퍼스타들을 영입해 스타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면서 나이키를 이기려 했죠. 그래서 세계적인 축구 선수인 베컴은 2003년 아디다스와 죽을 때까지 유효한 종신 계약을 맺었습니다. 베컴은 선수 시절에는 아디다스의 축구화를 신었고 은퇴한 지금은 아디다스 홍보대사로 활약하고 있죠. 러시아 사람들은 아디다스를 매우 좋아합니다. 고프닉, 즉 러시아 양아치 스타일로 유명한 디자이너 고샤 루브친스키도 콜라보한 적이 있을 만큼 러시아에서 아디다스는 많은 사랑을 받죠. 도대체 왜 러시아 사람들은 아디다스를 좋아할까요? 과거 아디다스의 삼선은 구소련에서 자본주의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져 입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당시 세 줄이 박힌 아디다스를 입고 신을 수 있었던 건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소련 사람들은 아디다스를 부의 상징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아디다스가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트레포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불꽃 로고는 1973년 처음 등장했고 쉽게 볼 수 있는 산 모양의 로고는 2000년대에 등장했습니다. 현재 트레포일은 아디다스 오리지널스 라인에서 주로 사용되고 산 모양의 로고는 스포츠 라인에서 사용됩니다. 과거 소련 사람들이 자주 입은 아디다스의 옷도 트레포일 로고가 새겨진 옷이 많았죠. 하지만 아디다스가 계속 꽃길만 걸어온 것은 아닙니다. 아디다스는 1980년대부터 침체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스포츠 선수들을 위한 제품만 생산해 속된 말로 디자인이 구렸고 기능만을 강조한 이 옷을 입고 싶어 하지 않아 했기 때문에 아디다스는 망할 뻔했습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이런 기능성 의류들을 비싼 돈을 주고 산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의 인식이 변화한 거겠죠. 아디다스는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스포츠가 아닌 문화와 결합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힙합이었죠. 당시 아디다스의 러셀 시몬스는 추락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되살리기 위해 경영진을 설득해 런디엠씨라는 래퍼들의 공헌을 후원했습니다. 그들의 공연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이 시점부터 아디다스는 길거리 문화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았죠. 덕분에 아디다스는 힙합을 포함해 다양한 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계속 성장해 올 수 있었습니다. 이후 90년대 들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한 아디다스는 2000년대 들어서 새로운 변화를 꾀합니다. 바로 혁신적인 디자인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려 한 것이었죠. 2001년부터 스텔라 맥카트니, 제레미 스캇, 요지 야마모토, 카니에 웨스트 등과 협업하면서 아디다스는 패셔너블한 브랜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과거의 뼈아픈 경험으로부터 배운 소중한 교훈을 통해 새로운 경영 전략을 내놓은 것이죠. 아디다스 오리지널스 라인이나 구찌나 프라다 같은 명품 브랜드와의 콜라보도 이런 전략의 연장선상이며 일반 소비자들이 아디다스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텐션 덕분에 아디다스는 2000년대 들어 반격에 성공했고 점유율을 회복하면서 나이키와 함께 세계 시장을 양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현재 아디다스는 경쟁사인 나이키와 같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디다스가 가장 잘 팔리는 러시아에서는 전쟁, 그리고 중국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급감했기 때문인데요. 전례 없는 위기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아디다스에게는 현재가 큰 위기입니다. 과연 아디다스는 위기를 타개하고 다시 웃게 될 수 있을까요? 그 결과가 매우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동물을 브랜드의 이름이나 로고로 사용하는 회사가 꽤 많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아마도 각각의 동물마다 가져다주는 이미지가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브랜드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자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런 동물 이름으로 된 브랜드 중에서 독일 출신의 퓨마는 세계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죠. 그 이름처럼 날렵하고 빨라 보이는 이 브랜드는 스포츠 분야에서 제품들을 만들며 이름을 알려오고 있는데요. 과연 퓨마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디다스의 창립자인 아디다슬러와 퓨마의 창립자인 루돌프 다슬러가 형제라는 사실, 그리고 원래는 둘이서 같은 회사를 운영했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아돌프 다슬러는 신발을 디자인하고 만드는 제작자였고, 루돌프 다슬러는 파이팅 넘치는 영맨이었는데 둘의 궁합이 잘 맞아 회사를 같이 운영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들이 갈라서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2차 대전 때 연합군 폭격기가 이들이 사는 집에 폭격을 했고, 아디와 그의 가족들은 피했지만 루돌프의 가족들은 미처 피하지 못해 미군에게 생포되었습니다. 아디가 밀고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한 루돌프는 마음이 상했고, 결국 회사는 아디다스와 퓨마로 쪼개질 수밖에 없었죠. 루돌프 다슬러가 처음 회사를 설립했을 당시 이름은 루다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름은 퓨마로 변했죠. 지금의 퓨마 로고는 1967년 처음 탄생했습니다. 많은 브랜드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시대에 맞게 로고 디자인을 조금씩 변경하지만 퓨마는 처음 썼던 그 로고를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점핑 퓨마켓이라는 이름도 있는 이 로고는 회사 창립 20년 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죠. 1948년 창립되어 지금은 세 번째로 세계에서 규모가 큰 스포츠웨어 브랜드로 성장한 퓨마. 가장 먼저 만든 제품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축구화였습니다. 아톰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축구화는 탈부착이 가능한 스터드가 장착되어 있었는데 자세히 보면 오늘날 축구화의 원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는 축구화의 디자인이나 기능적인 측면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바로 퓨마라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다른 브랜드에 많이 밀리는 느낌이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2006년에는 월드컵에 진출한 팀들을 가장 많이 스폰한 스포츠웨어 브랜드라는 기록을 세우기까지 했으니 다행입니다. 퓨마가 신발을 만들 때 가장 먼저 적용한 기술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신발과 깔창을 본드로 붙여버리는 것이었죠. 이렇게 하면 신발이 발을 더 잘 지지해주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퓨마의 신발은 착화감으로 선수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죠. 신발은 원래 끈을 묶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 묶었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신발끈이 풀려 다시 묶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죠. 우리 같은 평범한 일반인들은 신발끈이 풀리면 그냥 묶으면 그만이지만 육상선수나 축구선수 같은 사람들은 신발끈 묶는 것 자체를 귀찮다고 생각합니다. 퓨마는 이 점에서 차관에 끈을 없앤 신발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바로 디스크 시리즈 러닝화죠. 신발에 위치한 디스크를 돌리면 자동으로 신발이 고정됩니다. 신발이 느슨해져도 신발끈을 묶는 귀찮은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 인기를 끌었죠. 퓨마 하면 어떤 스포츠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축구나 러닝 같은 우리에게 익숙한 운동을 떠올릴 겁니다. 그런데 퓨마가 요트와 연관이 있다면? 퓨마는 브랜드 소유의 요트가 있어서 바다를 항해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의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퓨마라는 브랜드가 지향하는 도전 정신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얼마 전 사망한 펠레, 브라질의 축구 영웅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가 퓨마의 홍보대사로 활약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는 퓨마의 축구화를 신고 MVP를 수상하기도 했고 월드컵에서 우승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홍보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죠. 뿐만 아니라 마라도나나 마테우스, 세레나 윌리엄스와 우사인 볼트도 퓨마의 신발을 신고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페라리나 BMW 같은 레이싱 팀의 유니폼도 제작하는데요. 이 정도 되면 마케팅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대충 짐작이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퓨마의 지분 중 일부는 구찌의 모기업인 캐링그룹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전혀 연관없어 보이는 이 회사가 도대체 어떻게 지분을 소유한 건지 신기하네요. 퓨마 신발 중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디자인이 있습니다. 바로 클라이드 모델이지요. 지금 우리는 이 신발을 일상생활에서 신지만 원래 이 신발은 월트 클라이드 프레이저라는 농구 선수를 위해 만든 농구화였습니다. 여전히 퓨마는 스포츠웨어 제품들을 만들면서 우리의 옆에 존재합니다. 과거 스피드캣이나 스웨이드 모델이 유행했던 때만큼은 아니지만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나이키나 아디다스, 언더아머와는 또 다른 맛이 있는 퓨마는 그 역사로 보나 디자인으로 보나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도 퓨마는 계속 지금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많은 기대가 되는 순간입니다. 젊은이들의 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신발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출신의 신발 브랜드 반스 이야기죠. 반스는 1966년 처음 탄생한 이래로 지금까지 내구성이 좋은 튼튼한 신발로 사랑받아왔습니다. 어센틱과 올드스쿨, 슬리본 같은 모델들은 여전히 인기를 끌며 사랑받는 중이죠. 컨버스와 함께 부담없이 신을 수 있는 신발의 양대 산맥으로 인정받는 반스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반스는 1966년 폴 반도렌과 짐 반도렌 형제가 설립했습니다. 반도렌 형제는 자신들만의 신발 브랜드를 위해 반도렌 러버 컴퍼니, 나중에 반스가 되는 회사를 세우고 사업을 시작했죠. 처음으로 미국의 애너하임에 매장을 오픈한 반스, 하지만 첫날의 실적은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매장 오픈 첫날 방문한 손님은 고작 12명이었죠.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지금 반스의 명성을 놓고 보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시작이었습니다. 심지어 첫날 나온 신발들은 모델명도 정해져 있지 않아 1, 2, 3의 식으로 모델명을 정했으며 첫날 준비된 신발도 3종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잔돈도 없어서 손님들에게 그냥 제품 먼저 가져가고 내일 계산하라고 했을 정도였죠. 계획이 없었던 건지 혹은 귀찮았던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초라한 처음을 맞이했음에도 반도렌 형제는 방문한 12명의 손님들에게 원하는 색상으로 신발을 만들어주겠다며 진심을 보였습니다. 저렴하면서도 괜찮은 디자인의 신발들과 진심이 담긴 서비스로 반도렌 형제는 손님들을 끌어모을 수 있었죠. 결국 첫날 방문한 12명은 원하는 신발을 모두 손에 넣을 수 있었는데 이 신발이 바로 반스의 대표 모델인 어센틱입니다. 반스의 탄생과 함께한 이 신발은 여전히 생산되고 있으며 반스 하면 떠오르는 디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매장 오픈 실수 이후 반도렌 형제는 10주 만에 10개의 매장을 오픈했고 1년 반 뒤에는 50개의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공장에서 직접 가져오는 저렴하면서도 내구성 좋은 신발 덕분에 큰 인기를 끌었던 것이죠. 반스는 원래 처음부터 스케이트보드용 신발로 만들어진 건 아니었지만 내구성이 워낙 좋다 보니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자주 신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반스는 스케이트보더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발을 점점 개선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센틱 같은 모델을 스케이트보드 선수들이 신고 나오면서 점점 더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에라 모델의 경우에는 아예 스케이트보더가 직접 디자인했을 정도였죠. 이렇게 스케이트보드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하다 보니 반스는 스케이트보드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서 자사가 소유한 스케이트보드 파크가 미국 내에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스케이트보드와 자사 제품을 자연스럽게 엮으면서 반스는 1970년대부터 스케이트보더들의 지지를 받아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미국 국방부와 미 공군도 반스에서 신발을 주문한 적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다가 튼튼하기까지 하니 안 살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군인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탔는지는 모르겠네요. 반스의 로고를 살펴보면 오프 더 월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원래 벽을 뛰어넘는다는 표현은 영어에서 상식적이지 않게 행동한다는 뜻이 있지만 반스의 신발을 신은 스케이트보더들이 그러는 것처럼 말 그대로 벽을 뛰어넘는다는 뜻도 가지고 있죠. 반스의 밑창은 와플 솔이라고 불립니다. 와플같이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미끄럼 방지를 위해 설계된 디자인입니다. 이 디자인이 미끄럼 방지에 좋다고 해서 스케이트보더들에게 사랑받기 시작해 지금은 반스를 대표하는 하나의 아이콘이 되었죠. 반스를 대표하는 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1977년 폴 반도렌이 직접 완성한 올드스쿨 옆에 그려진 줄이나 어린이 디자인 콘테스트에서 등장한 슬리본의 체커보드 패턴 같은 것들은 반스를 대표하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죠. 반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협업입니다. 반스는 지금까지 수많은 브랜드들과 협업을 해왔는데 각 분야의 대표 브랜드들과 협업을 하면서 큰 인기를 끌어왔죠. 슈프림과 겐조 같은 패션 브랜드부터 심슨, 닌텐도, 스타워즈 등까지 섭렵하지 않은 브랜드가 없을 정도입니다. 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며 잘나가던 반스는 2004년에 VF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에 매각되었습니다. 패션 브랜드 영상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회사는 노스페이스, 슈프림과 팀버랜드, 젠스포츠, 디키즈, 반스 등 우리에게 익숙한 브랜드를 다양하게 소유하고 있는 회사죠. 2020년 말 기준으로 반스는 40억 달러, 하나로 대략 4조가 넘는 정도의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스케이트보더들, 그리고 더 나아가 젊은이들에게 사랑받으면서 꾸준히 성장해 나가고 있죠.
스니커즈 중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하지만 흔하지 않은 디자인과 기능으로 사랑받는 반스가 최고의 브랜드 중 하나라는 건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반스는 계속 좋은 신발들을 만들어내며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